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어제 일요일 날씨가 좀 풀려서요. 이 정도면 다닐만 하네. 아주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최강 한파로 참 추웠었죠. 자, 이 친구 병문안을 위해서 부산을 찾았던 한 할머니가 서울행 마지막 기차를 놓쳤습니다. 이 부산역 인근의 경찰 지구대를 찾았는데 40분 만에 쫓겨났다고 하죠. 자, 팔을 잡고 밖으로 내몰고 문을 잠갔다고 하는데요. 자, 할머니는 지나던 차를 얻어 타고 3km 떨어진 다른 경찰서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담요와 난로도 주고 몸을 녹일 수 있었던 할머니는 첫 차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종로 경찰서에 가서요. 이 지구대 경찰들을 고소했습니다. 자, 이 쫓아낸 지구대 경찰들, 할머니가 폭언을 해서 내보냈다, 이런 입장도 나왔고 나중에는 사과문도 냈습니다만, 자, 이 겨울에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저기 여러 곳에 난방도 중요하고요. 또 이 사회적 따뜻함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부 공간을 제외하면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고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자, 며칠 지켜보고 평가와 판단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 동네 병원, 약국 다니시려면 주머니에 마스크 하나 꼭 넣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일석이조,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마쳤죠. 33쪽 서면 진술서와 조사 지연, 추가 조사 일지, 기소 일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슈 인터뷰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본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죠. 디저트송 신청 오늘도 받고 있으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청취 의견 감사히 받을 테니 의견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임 작가님은 마스크를 벗고 계시고, 네, 우리 박 기자님은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네. 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 새벽 0시부터 권고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2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중국 같은 해외에서의 확산세, 또 신규 변이 유입 같은 위험 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다,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정부의 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 거예요, 마스크 착용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의무에서 해제가 됐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어라 이건 아니고요. 저처럼 쓰고 있어도 됩니다. 네네. 쓰고 있어서 이게 해가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쓰셔도 되고요. 지금 자율적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이런 다중이용 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교육, 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 역사, 그리고 버스 정류장, 공항 같은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이런 운동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이나 감염취약시설의 사적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고민이 이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데 네. 농담 삼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도 안 하고 와도 돼서 좋다. 얼굴을 가리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얼굴 가리개용이 아니라 지금 이제 확진이 되면 코로나19에 격리 7일은 의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리면은 낭패고 또 내가 누구에게 옮겨도 민폐고.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의무격리 7일이 좀 해제될 때까지는 당분간 알아서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그 권고와 의무가 여전히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 그렇죠. 이걸 정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도 착용 의무가 아닌데 네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는 또 맞아요. 병원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실내고 같은 그렇죠. 공간 안에 있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거냐, 이제 이런 의문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약국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이제 의료상으로 취약하거나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파서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동시에 확산을 좀 이제 누르고자 하는 조치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잘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정호 기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인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아직도 이제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7천여 명 정도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착용하시고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남들한테 이거를 뭐 써라 말아라라고 이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뭐 써라 말아라 이게 따질 게 없이 본인이 알아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면 쓰는 거고요. 네. 안정감을 느끼면 벗는 거고요. 다만 또 의무가 적용되는 공간에서는 필히 지키셔야 되는데 괜히 대중교통에 또 벗고 들어가셨다가 마찰이 생기면 안 되니까 주머니에 마스크 하나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 스튜디오가 되게 웃겨요. 네. 박정우 기자는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칸막이도 있어. 우리 임경빈 평론가 계신 데는 마스크도 안 썼는데 칸막이도 없어. 저는 이제 코로나19 4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 네. 본인은 안 걸리지만 네. 타인은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은행 영업시간 이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영업시간으로 되돌려졌다.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행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 영업점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금융노사가 2021년 7월부터 수도권에서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30분 영업시간 1시간 단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이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를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돈 입금도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직장인 분들도 이게 3시 반으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30분 차이긴 하지만 네. 눈치가 보이고 또 점심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또 못 보게 된다. 30분이 너무 크더라. 또 시작하는 시간도 늦어져가지고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그러니까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서 시중은행 영업시간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5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모두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노조 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 합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노사가 합의해서 이렇게 영업시간 단축했는데 그럼 돌아갈 때도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업시간 복원 시점만 가지고 협상하기보다는 은행의 적정 업무시간이 뭔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 4.5일제 근무나 아니면 영업점별로 좀 업무 시간에 다양화하는 이런 방안도 논의한 게 좋은데 왜 무작정 사측에서는 합의가 안 됐는데도 돌아가는 거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금융 소외계층 양상 방지를 위한 정부 폐쇄 자제 노력 이런 것도 이번에 논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은행들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이게 이렇게 코로나19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또 법적으로도 자문 받아봤더니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금융노조가 오늘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은행 정상 영업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금융권 특히 은행은 일반 고객들의 입장을 좀 함께 노사가 배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여론도 좀 금융노조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본질적인 문제는요. 뭐 금융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회사가 다 우리는 왜 주 5일 하는 거냐. 효율적으로 주 4일 할 수 없는 거냐. 노사가 협의합시다 그러면
다 시끌시끌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이제 3년 정도 이제 겪어왔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잘 맞아요. 생각해 보시면 마치 뭐 줌 회의를 비롯한 화상 회의가 업무의 이제 주가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처럼 IT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기사들을 저희 같은 이제 언론인들도 많이 작성을 하고 맞아요. 대세가 될 것처럼 했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원상복구된 걸 보면 원복. 그렇습니다. 세상의 변화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네네. 아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앞으로도 지켜보죠. 여러 가지 이제 노동 관련 어떤 변화, 혁신의 이슈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자,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 자, 이 재소환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2시간 반 만에 귀가를 했는데 검찰은 질문 다 못했다.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 근데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또 밤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있었어요. 신경전을 벌였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왔네요. 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검찰의 추가 소환 이 조사 요구에 대해서 가겠다. 나오라고 하니까 또 가겠다.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한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까 또 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 쪽 취재를 해보면은 추가 소환 굳이 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그다음에 조사 당일에도 아니 이렇게 다 조사할 거 조사한 상황이고 일부러 좀 시간을 더 걸리게끔 똑같은 질문 또 하고 또 자료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지연을 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굳이 추가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덧붙인 얘기가 소환 요구가 대선 패배에 따른 정치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청구 예상되는 이런 상황과 또 기소 이후의 재판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명분 싸움에 나선 게 아니냐 네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토요일 오전에 출석할 때는 입장문이 훨씬 간결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강해졌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은 짙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서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기반해서 검찰은 곧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측 기사들 많이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방송 나갔을 때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번 사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추가 소환에도 응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본인의 해안이 맞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침에 예언한 게 지금 맞았다는 얘기인 거죠? 뭐 사실 이제 정치 비평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언이라는 말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이제 판단해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1차, 2차에 걸친 두 번의 검찰 출석이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행보였다는 평가가 많은 거거든요. 좀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브리핑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차 소환만 하더라도 일단 정치인들이 거의 이제 같이 가지 않았고 그리고 변호인 대동한 그 간촐한 출석이 되다 보니까 언론 관심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 여론 관심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이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 중에서 핵심 사안을 다루는 수사인데도 불구하고 1차 출석 때에 비하면 훨씬 기사 숫자도 줄어들고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김빼기에 성공했다라는 판단이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석을 함으로 인해서 검찰의 카드를 하나 뺏어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이 추가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검찰이 구축하려고 했던 논리의 한 축일 텐데 그 카드를 뺏어버린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부르는 대로 다 나갔다. 내가 야당 대표로 어디 뭐 해외 도피를 할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 요청을 하면 나가서 다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명목을 가지고 나를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라는 논지를 하나 더 세울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적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번 추가 소환에 응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깔려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빼기
또는 뭐 명분 축적 여러 가지 이제 검찰과 지금 전략적인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토요일 조사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33쪽짜리 서면 진술을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경찰은 100쪽 넘는 지금 질문지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고. 그럼 검찰은 계속 질문을 할 텐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대부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 말만 되풀이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실제 어땠을까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진술서에 다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다. 이걸 보면 충분히 질문 나온 것들이 그렇습니다. 다 답이 되는 건데 검찰에서는 뭐 시간 끌기식으로 조사했다라는 게 이 대표의 오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뭐 지난 토요일에도 이 대표가 뭐 들어가면서 얘기했듯이 이걸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파괴 또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 받으러 2차 조사 아마 주말에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이때도 진술서를 통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답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게 답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검찰 발로 나오는 언론 기사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론전에 좀 밀리지 않겠다, 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토요일 조사와 비슷한 상황이 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팀이 조사를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수사 받은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리고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춰보면 시간 끌기가 분명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자들에게. 네. 그런 여러 가지 공방이 이 조사를 앞두고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쯤 되면은 소위 이재명 수사의 이제 1차 분기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성남FC 관련한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된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네. 아마 이제 주말 어간쯤 해서 이제 2차 소환 조사까지 받고 나면 검찰한테 남은 거는 이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영장 청구 여부 요 정도가 남을 텐데. 최종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쯤에 중간평가를 해보자면 1년 4개월 전에 처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대장동을 통해서 개발 이익의 상당수를 혹시 이재명 대표가 편취하지 않았느냐. 그건 이제 뇌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소환조사한 검찰의 어떤 조사 내용들을 보면 뇌물과 관련해서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명목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배임 혐의였죠. 그렇습니다. 배임 혐의라는 건 결국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성남시의 이익을 깎아서 그거를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혹은 조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데 그건 처음에 제기된 의혹하고는 상당히 좀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처음에 나오던 시절에는 뭐 천화동인 1호는 뭐 그분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뇌물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갔는지를 규명하려는 수사처럼 보였는데 700억 약속. 그렇습니다. 수사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 특히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증언자들이 지난해 연말 전후해가지고 증언을 바꿨을 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검찰이 마련했느냐 의문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특히 김만배 씨 같이 이제 직접 증언자들이 증언을 바꾸지 않으면서 거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공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시 39분을 넘은 시간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슈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사이로 교통량은 많이 줄었고요. 돌발 상황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원효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 처리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고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반월터널 부근에서 동군포까지 정체가 평소보다 심합니다. 부곡 3차로에는 2시간 가까이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북수원부터 부곡까지 차가 많습니다. 논산-전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남풍세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뒤로 3-4km 구간 정체 남아있고요. 반대 논산 방향은 차량터널 가기 전 1차로에 버스 관련 사고 발생했는데요. 호정 1교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은 속리산 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 났습니다. 2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중이고요.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어제 저녁에는 또 이재명 사퇴 이런 헤드라인 기사들이 막 쏟아져서 이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자 지금 대통령실이 김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서울경찰청에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겠다, 고발장 접수하겠다 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네.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고 어떤 관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네. 반복 공표한 이게 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지난번에 언급이 됐었던 우리 기술 종목이 작전주다. 이런 이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 이거 전혀 근거 없다라고 대통령실 주장을 했고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도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고발 환영 이렇게 운운하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고발 환영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김의겸 대변인은 오히려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기회다. 이번 고발이 계기가 될 거다. 네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환영한다고 맞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말하자면 허위 사실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려면 네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네네. 관련 주식들의 이제 주가 조작 정황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되니까 결국 이제 본인을 향한 고발 자체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이제 사실 규명의 하나의 단서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2월 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네.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정치적 효과들이 발생을 할지를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비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의 이번 대응이 실익이 있을까 싶은 네. 의문은 좀 있습니다. 뭐 아까 2차 가해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친인척의 이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야당 대변인이 제기하는 문제가 2차 가해라고 성격 규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냐. 일단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엔 좀 의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안들이 공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실관계에 바탕해 가지고 이제 뉴스타파라든지 일요신문 같은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뭐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본인이 따로 취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내용을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좀 드러난 거 그거에 기반해서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대통령실에서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사안을 더 좀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여론 주목도를 높이고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체는 아직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이 이제 고발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인용한 매체 또 매체가 언급한 재판정의 진술. 자, 이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쨌든 뭐 고발 환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수사가 되고 고발이 됐으니까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받겠죠. 앞으로 혹시 법정에서 또 다퉈지게 된다면 그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난방비 문제로 넘어가 보죠. 난방비 이슈는 뭐 줄어들지 않아요. 지난
어제 일요일에 조금 영상 날씨가 됐고 네. 오늘도 낮에는 영상 날씨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한파는 풀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이라 지금 이 난방비 폭탄 사태는 정치권 쟁점으로 뭐 부각됐습니다. 네. 정부가 관련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냐. 지난번 대통령실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확대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뭐 확대 범위나 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네네. 지난번에 전해드린 것처럼 에너지 이제 바우처 지급액 이거 15만 2천 원에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한다. 117만 가구. 그렇습니다. 대상이 117만 가구고 또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 160만 가구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가스비 할인폭을 2배 늘리겠다. 네. 그래서 기존 9천 원에서 3만 6천 원 이걸 18,000원에서 7만 2천 원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가구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전국 2,200만 가구 정도 되는 그 전체 가구에 뭐 봐봤자 뭐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2,200만 가구 다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폭탄을 다 이제 받아 안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정도 지원으로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역부족이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결국에는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또 지자체도 나름대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다음 달 고지서가 나오면 또 국민들의 마음이 더 아프게 되거든요. 다음 달 고지서 벌써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번 내놓은 이 두 가지 정책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정치권에서 네. 결국 이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놓고 뭐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는 뭐 7.2조 그렇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네. 얘기 나왔는데 그게 이제 추경으로 할 거냐 아니다 횡재세로 할 거냐 뭐 이거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도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당의 공식 입장하고는 좀 배치되는 의견이긴 한데요. 조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겨울철에 워낙에 지금 난방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네.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 국민한테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겨울철 3개월 동안 난방비 지원을 할 경우에는 한 6조 4천억 원 정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195조 5천억이었던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추경 규모에 비하면 규모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조경태 의원의 주장이고요.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제안입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이라고 이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80%의 국민에 대해서 이제 각 소득 분위별로 차등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이제 지원하자라는 정책인데 이 경우에는 7조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소요될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재원 마련을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이제 정유 기업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고유가 시대에 이제 많이 이제 수익을 벌어들였으니까 추가 세금을 매겨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자라는 주장이라서 마련하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박종훈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올 1월도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2월에 나올 고지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이고 내일까지 1월이니까 이제 곧 1월 고지서가 2월에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주말 사이에 보니까 이 김기현 의원은요. 김연경 선수와 인증샷 또 안철수 의원은 헤어진 양말 이 해진 양말 때문에 화제였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김기현 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이제 SNS에 여자 배구 선수 스타 김연경 선수 그리고 또 연경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가수 또 남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김연경 선수 SNS에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댓글도 달리고 화제가 좀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김연경 선수와 남진 가수가 올 거란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정말 와 계시더라. 그리고 이런 악플을 받게 된 김연경 선수에게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 좀 억울할 거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했고요. 우연히 만나서 찍은 거다. 네,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인사 나누고 저를 응원한다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꽃도 준비해 놨다가 선물로 주셔서 굉장히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연경 선수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면서 이게 김연경 선수에게 또 사진도 양해를 받고 올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보고 마음이 미안했다고 얘기하면서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청년 모임에 갔어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하다가 자신의 양말을 좀 보여줬는데 네. 청년들로부터 양말을 선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양말을 보여줬는데 정말 양말이 다 해졌습니다.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여름용 양말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요즘 발바닥이 보여야 다 메쉬 소재라고 하죠. 이렇게 네. 그런 느낌으로 돼서 자신이 이렇게 아끼고 해서 뭐 1,500억에 네. 뭐 기부도 하고 뭐 재단 만들어서 기부했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뭐 삶의 여정을 좀 얘기하고 또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여당 전당대회 보면 지금 저희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안철수 의원의 양말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요. 사실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지금 지난 주말 행보는 둘 다 청년층을 향한 거였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후로 청년층 특히 당내에 새로 들어온 당원들 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이는 정신이 없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행사들이었는데 행사의 내용이 과연 2030 청년들한테 가닿을 만한 내용인지는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둘 다 좀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처럼 해진 양말을 들어 보이면서 모으고 모아서 1,500억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모으고 모아서 1,500억을 모을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사실 뭐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2030 세대가 너무 절박하게. 그러니까요. 양말 아껴서 1,500억 모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에 그 출정식에 8,000명이 모였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 옛날식의 이제 사람 동원하는 방식의 그런 어떤 정당 행사에 젊은 층이 호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젊은 움직임에 걸맞는 이 행보가 필요하다. 갑자기 자괴감을 느낍니다. 전 겨울에도 양말을 잘 신지 않는데 저는 그럼 한 2,000원 모았어야 되는데 내 돈 다 어디가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 다양한 이슈로 이 갈등의 모습만을 어쨌든 보이고 있는 여야. 지금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뭐 회동 한 번 없었죠. 근데 오늘 오전에 여야 의원 104명이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박 기자님. 네. 이제 좀 정쟁을 넘어서서 여야 의원이 정책에 머리를 모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토대는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시작이 됐고요. 정치개혁을 위한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공론회장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오늘 이 출범식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요. 김주명 국회의장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야가 이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야, 다른 장에선 싸우더라도 여기서만은 또 좀 다른 본연의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을 조금 찾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빈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123님. 야, 선곡이 너무 딱입니다. 만 3년 만에 공식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라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2020년 2월 이전의 세계로 다시 간다니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눈앞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2023년 올해는 개묘년 토끼띠의 해입니다. 토끼 중에서도 흑토끼라고 하죠. 이것은 갑, 을, 병정 등으로 나가는 십간과 관련이 있는데요. 십간의 글자는 3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개묘년의 개는 검은색, 즉 흑색이기 때문에 흑토끼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토끼와 관련된 속담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이 말은 남몰래 저지른 일이 염려되어 스스로 겁을 먹은 나머지 대수롭지 아니한 것에도 놀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는 노루가 제 방귀에 놀라듯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는데요. 몰래 땅콩버터를 먹은 강아지가 입을 꾹 닫고 있는데 수염에는 땅콩버터가 온통 묻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속담으로 토끼 입에 콩가루 먹은 것 같다가 있는데요. 무엇을 먹은 흔적을 입가에 남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토끼 죽으니 여우 슬퍼한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부류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동정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같은 뜻의 속담으로는 여우가 죽으니까 토끼가 슬퍼한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다가오는 주말이 벌써 절기 입춘인데요. 심한 추위는 누그러지고 한파주의보가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며 서울과 춘천 3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7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3도 등 당분간 이맘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직 눈이 쌓여 있거나 빙판 길인 곳이 많아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합니다. 아침에 영하 4도로 출발한 서울이 지금 영상 2도까지 올랐는데 체감하는 온도는 영하 2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후까지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중 강원 동해안과 남부 산지, 전남 동부, 경상권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울릉도 독도에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경기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반짝 영상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강원 산지와 서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4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시간인데요.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번 주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대통령실이요, 오늘 오후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고발을 결정한 건 아니고 법적 검토 중이다. 고발한다면 이번 주 초에 할 것이다. 근데 시기가 확 빨라졌어요. 자, 김준일 에디터님, 배경이 뭘까요? 일단 뭐 여기 그 대통령실에 뭐 가짜 뉴스 대응 TF 뭐 이런 게 얼마 전에 생겼잖아요. 한 몇 달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강경 대응하는 거, 예를 들면은 장경태 의원이 그 캄보디아 방문, 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시설 방문했을 때 조명 썼다라고 하니까 그때 뭐 고발 조치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고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정무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게 딱히 좋은 결과를 낳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실익이 봐요. 없다? 예, 실익도 없고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이건 이제 특히 이제 김의겸 의원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김의겸 의원이 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의혹을 제기했다가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거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사실상 이제 사실 무근으로 거의 다 드러난 상황이고 뭐 입증을 못하면 사실 무근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의겸이 또 거짓말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좀 차원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된 증언들 검사가 그것도 증언을 이제 한 것이고 그 자료를 보여주다가 나온 것들이 이제 포착이 돼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완전히 이를테면 혐의가 없다? 의혹도 없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김의겸 의원이 조금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었는데 이걸로 그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조금 고발을 하다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거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예전에 2020년에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칼럼이 하나 실립니다. 임미리 그 고려대 연구교수가 썼던 기억나네요.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예요. 맞아요.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그거를 경향신문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읽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경향신문하고 임미리 교수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그 칼럼을 다 읽게 됐죠. 민주당만 빼고로 다 읽고 해시태그로 다 민주당만 빼고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정당이다라고 한번 낙인이 찍혔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거를 합니까? 고발을 합니까? 이거를. 그냥 차라리 정무적으로는 뭉개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판단인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 관계자면은 이거 고발 주도한 사람 빨리 업무 배제합니다. 사고 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주 설명을 뭐 잘 정리해 주셨는데 고발을 할 것 같고 이미 이제 보도가 돼서 지금 화제가 오늘 되고 있고 그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나온 진술 증언 등을 매체가 보도한 걸 인용했는데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벌써 이렇게 다뤄지는 거죠. 주가 조작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쉬는 동안에 우리기술이라는 주가를 또 조작을 했고 이때 김건희 여사, 장모 최모 씨도 이 매매했던 계좌가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자, 근데 대통령실이 오늘 또 반론을 내긴 냈어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론은 그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이 작전주라고 확정된 바가 없다. 네네네. 그게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서든 조작이라고 우리가 수사 당국에 얘기했지만 의해서든 어쨌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가 한 13년 전에 그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만으로 그것도 이제 재판 중에 아마 제3자 재판 중에 그 내용이 이제 화면에 떠가지고 거기서 주식 거래 정황이 확인이 된 걸 몇몇 언론이 보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단정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이게 이제 반론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이제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듯이 약간 긁어부스럼 성격의 이런 그 법적 대응을 왜 하는가 대통령실에서 비단 이번 건뿐만 아니고 그 천공이 용산의 관저 부지를 둘러보고 갔다라는 이제 김종대 의원의 네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네. 뭐 수사도 받고 사건이 진행 중인데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데 대통령실이 대응함으로써 알게 되는. 근데 저는 정무적으로 득실 개선을 해봤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송을 내는 거는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봅니다. 다른 언론들이나 다른 이제 그 정치권에서 논란이 그로 인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네네. 일단 법적 대응을 해서 입막음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가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고발을 해놓고 지지분해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네네.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청담동 술자리 관련된 김의겸 의원의 네네. 그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걸 뭐 한동훈 장관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아직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면책특권 범위 내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장에서 네네네.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 엄포를 놓는 거는 결국에는 일종의 입막음용 소송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또 대통령의 측근이자 뭐 검찰 내에서 수사를 굉장히 잘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가지고 야당 정치인들 상대로 혹은 언론을 상대로 입막음용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면에서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찌됐든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가담 논란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스스로 넘어야 될 산입니다.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그냥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차라리 그에 대해서 비판이 따를지언정 일단락이 되는 건데 무혐의로 종결도 안 합니다. 이게 고발이 된 사건이면은 처분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네. 의도가 뭐냐? 결국엔 시간 가기 기다리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그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사라고 보기가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네네. 거죠. 자, 저희가 뭐 이 검찰 조직 내부를 뭐 어떻게 자세히 알겠습니까? 근데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법무부는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본인 인사 희망에 따라 전보된 것이다. 자, 그럼 지금 야당 주장은 이거 좌천당했다. 그 법무부 주장은 이거는 뭐 정상적인 인사다. 어떻게 보십니까? 알 수 없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알 수 없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저는 법무부도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게 고발을 하면은 이제 사실관계를 법정에 가서 다퉈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들이 이제 쫙쫙쫙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잖아요. 법무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명의가 훼손됐으면 한번 고발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고발이 제대로 피의자로 전환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 검사들이 그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꾸만 우연찮게 브리핑하는데 김건희 이름이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니까 언론이 그걸 보고 쓰고 그렇죠. 이거에 불만을 느껴서 검찰 지휘부가 이 수사 검사들을 지금 딴 데로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는 원래 중앙지검에 3년 근무하면은 보통은 보낸다. 물론 이 중요한 사건을 맡으면 더 놔두기도 합니다. 그건 완전히 무슨 기계처럼 하진 않아요. 근데 뭐 또 그것도 뭐 그냥 해명대로 맞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시그널이라는 거죠. 야, 쓸데없는 짓 하면은 좌천될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을 보내줬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정치적인 해석밖에 지금은 답을 알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어찌됐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다 하나둘씩 딴 데로 간 거는 사실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수사에서 배제하지만 좌천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었던 대로 가면 좌천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 수사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검사가. 민주당의 주장과 법무부의 반론 사이 어디쯤에 진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 당사자가 얘기해야 되니까. 당사자들이 시간이 얘기를 많이 흘러서 나오잖아요. 이제서야 말한다. 그래서 고발을 빨리 하시라.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저걸 고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대통령실이 이제 다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추가로 뭐 거기에 또 고발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런 식의 반론을 제기해서
역시 이것도 논란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는 방식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현 정부 들어서 뭐 이런저런 사안들을 망라해서 법 집행이라는 게 좀 공정한 잣대에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강하게 받잖아요. 네. 물론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 집행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안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는 다 엉터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누가 봐도 법 집행이라는 건 어쨌든 공정해야 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지금 윤석열 이 대통령이나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믿는 원칙이고 그분들의 신념이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들 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아마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 이 구설이 따라다닐 거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지금 특검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특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특검 주장이 좀 정치적으로 무리한 주장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특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그럼 특검이라도 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어떤 그 논리적 귀결에 이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마냥 덮어두고 뭉갠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만 덧붙이면은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뭐가 불만이냐면은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최고위원회 긴급 최고위원회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외 투쟁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하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하겠다.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탄핵 소추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이재명 대표랑 연결시키나요? 그냥 하려면 그냥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방탄이다 아니다 그런 논란에서 좀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 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그러니까 왜 이재명 수사랑 연결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무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럼 보복하려고 특검하는 거야 이런 거니까 아예 당론으로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접든지 이래야지 계속 만지작대고 이재명 소환 조사 받을 때마다 얘기 꺼내는 거가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들이요, 이 경호 엠바고를 이유로 무더기로 삭제된 것이 이제 지난주에 논란이었는데 저희가 금요일에 장윤성 기자와 한번 정리는 했습니다만 이 막상 오찬을 보도한 기사들은 이 윤 대통령과의 패진 잠바, 연회담 뭐 이런 것들 많이 나 아니면 누가 결혼해 줬겠는가 뭐 이런 기사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자, 이게 혹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 대통령 배우자가 여성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뭐 식사 대접을 하거나 저런 식의 만남을 갖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마 아닐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왕왕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뒷말들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마치 그 모습이 유세를 방불케 했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그런 논란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성격의 만남이 아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뭐 도와주고 이랬던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 순방 성과에 대한 설명, 그 밖에 뭐 친분을 다지는 이런 성격의 모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보도의 초점을 거기다 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어떤 논란이나 그런 시각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안고 있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움직일 때마다 늘 이제 그런 논란이 따라 붙을 거고, 또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보가 이게 무슨 뭐 국정 2인자냐, 대통령과는 또 별도로 자기 정치하냐,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확대 해석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엠바고 이후에 여성 의원들과 오찬은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 없었다. 이런 이제 한담이 있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구제했겠나.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자, 그래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겨레가요, 오늘 윤 정부 국정원 검찰은 거꾸로 간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조짐,
또 시행령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복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지난 정부에서 한 것을 이제 연달아 뒤집으면서 국가 수사기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에디터님은?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권력기관 어떤 수사권 네. 조정 같은 요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틀로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하나는 국내 정치에 특정 수사기관들이 과도하게 개입한다. 그게 이제 국정원하고 검찰이었죠. 기무사도 있었고요. 네, 뭐 기무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네. 거기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잖아요. 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부터 해서 뭐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하고 뭐 그러니까 나쁜 짓은 많이 하니까 그만 좀 해라라는 거. 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은 편의적으로 뭐 기소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선택과 집중 좀 하자. 모든 권력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뭐 좀 대공도 이를테면은 검찰도 가지고 있고 경찰도 가지고 있고 국정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를테면은 이런 거 잡아라.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기술 빼돌려 가지고 예. 중국으로 가져가려는 이런 사범들 좀 이런 데 좀 집중하고 CIA가 하듯이 그래서 북한 문제는 이제 경찰한테 어차피 이제 보안국에 있거든요. 이제 안보수사국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를 좀 집중하자 이런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국내 파트를 없앤 거죠. 그렇죠. 국내 파트를 없애기로 해서 내년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한 건데 다만 이제 보수층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는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봐요. 이러면은 간첩 못 잡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모든 거는 양과 음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삼성전자 기술을 유출해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피해와 뭐 국내 자생적 간첩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맨날 뭐 북한에 보고한다는 게 네이버 검색해서 보고한 것보다 못해요. 그 좀 망상주의자들이 있는 거를 잡아내는 것과 어느 게 더 국가에 큰 이득을 주는 거냐라고 한다라면은 크게 봤을 때는 국정원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도 더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자꾸만 끌고 와서 내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라는 거고 이 정부에서도 너무 지금 좀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수사기관들한테 좀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입장이 이렇더라고요. 대공수사 상황이 주로 해외에서 일어나는데 최근에 뭐 캄보디아의 북한 공작원 접선도 그렇고 경찰은 해외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느냐.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책적으로. 경찰이 해외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마 해외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라는 거를 경찰과 공동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경찰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국정원은 주로 이제 이런 안보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하고 국정원이 분석한 그런 정보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이런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거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창원이나 이런 등등에서 간첩단 사건을 지금 국정원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장 이게 이제 내년 1월이 되면은 대공수사권을 이관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해외 수사 공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기관들이 지난 정부 때 이루어졌던 그런 제도적으로 어쨌든 이루어진 권력기관 개혁에 한편으로는 저항하고 한편으로 현 정부 들어서 그걸 되돌리려는 그런 어떤 의도 하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시각이 있고 지금 검찰에도 그 과거의 대검의 그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렸던 이 범죄정보정책관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없애고 지금은 이제 정보관리 담당 관실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그럼으로써 이제 검찰 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특히 이제 범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범죄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가지고 그 정보에 바탕해서 검찰이 이제 기획 수사를 하거나 그런 기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에 많이 활용됐다. 라고 해서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그 부작용을 많이 지적을 해왔는데 이걸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회 의석구조상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을 법을 개정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의 이제 편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기존의 권력기관들의 그런 권력을 부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일어나는 간첩단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정원이 주시해왔던 사건들이긴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나 당장 이거를 뭐 이렇게 사건화 시킬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다. 주시는 하되 사실 그럼 이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국정원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옛날로 되돌리겠다라는 네네. 거고 얼마든지 경찰도 그 수사권이 이관된 다음에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축적되면 충분히 그런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결국 이게 개혁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국정원이 어제도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보수지, 보수 매체 또 국정원을 중심으로 간첩단 보도가 좀 많이 쏟아져요. 빈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간첩이 늘어난 거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런 효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묵은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간첩 수사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누가 간접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압수수색 가서 뭐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네네.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 나간다, 출국한다. 그러면 해외에서 뭐 접선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공간에 해외 공간에다 국정원 직원도 있고 경찰 직원도 네네네.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국내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접선하는 현정을 뭐 포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요 원래. 그러니까 수사를 해. 국정원 TO는 항상 있습니다. 네네네. 어느 나라 공간에 있든 그거를 국정원 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일종의 지하 조직처럼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간첩 많이 잡고 있는데 이래도 없앨래? 라는 약간의 시위성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좀 선의로 해석하면은 내년에 없어지자 폐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네. 이관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실적 다 남기고 손 털자.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아니면 그동안 지켜봤던 거 조금 기소하기 좀 애매한 것도 이번에 그냥 해서 일단 기소로 넘기자. 빨리빨리 손 터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뭐 간첩 열심히 잡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검찰도 그렇고 검찰도 요즘 마약 수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마약 수사 뭐 좋죠. 마약 수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로 검찰 아니면 못할까요? 경찰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좀 해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뺏기겠다. 이 수사권은 이런 게 좀 너무 강해요. 또 국정원도 대공수사권 이관한다 그래서 그 대공수사 전문 인력들 구조조정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경찰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그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서 대공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어떤 인력 순환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보면 과거 안기부 시절도 그렇고 국정원 시절도 마찬가지인데 늘 이제 이 논란이 나오면 대공 분야를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관여하지 못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간에서는 이게 밥그릇 기려고 그런다. 그동안 몰랐던 이런 평가들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국정원 스스로가 어쨌든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서 그런 그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설치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공동으로 경찰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서 이런 수사에 대비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 얘기는 확 줄어들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식의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그럼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대공수사권 가지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아까 이제 김준일 기자 나쁜 짓이라고 얘기했는데 없는 간첩단 사건 만들어내고 뭐 용공조작 사건 만들어내고 이랬던 과거의 국정원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개혁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용인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준일 에디터님 말씀처럼 잘 마무리하고 넘기기 위한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쨌든 선진화된 조직으로 진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일석이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수석 에디터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지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고견이 필요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설 잘 썼어요? 아유, 그럼요. 잘 보냈습니다. 예. 아니,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감기 들어가지고 네. 5일간 잤습니다. 아이고. 이제 운동하니까 뭐 좋겠죠. 명절 안의를 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제 지난 토요일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추가 조사를 위해서 31일이냐 다음 달 1일이냐, 어젯밤에 긴급 최고위원회에서는 추가 출석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주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대선에 패배했는데 네. 권력 잡은 사람 검찰들이 오라가면 가야죠. 안 갈 수가 있어요? 네네. 가서 2차례 조사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네.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수 있는, 네. 기소를 할 수 있는 유죄 입증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광주방송 KBC가 특정 보도를 했던데요. 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네. 대장동 관계자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분 중에서 한 분, 정영학 회계사가 네네네. 부동산 전문가라는 거예요. 또 녹취를 한 장본인이죠. 그렇죠. 이분이 10년 전부터 대장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녹음, 네. 녹취록 1325쪽을 예. 뉴스타파가 공개를 했는데 전문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없어요. 또 지금까지 난리를 치던 대장동 수사에서 느닷없이 성남FC 문제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소환 조사했지만은 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네. 쌍방울 김성태 대표 네. 회장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잡아와서 구속 기소장에는 공소장에는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도대체 뭘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야당 대표 표적 수사이고 네. 야당 탄압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설사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당당히 나가겠다. 대통령 선거 친 사람이 정치 보복 당하면 당해야죠. 네. 가서 입증해야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혐의가 일단 드러난 건 거의 없다. 검찰이 지금 검찰이 네네. 혐의가 있다고 입증 발표는 하지만 네네네. 입증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누가 이재명 대표한테 돈을 얼마를 줬다. 예. 이것도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 이것도 네. 못하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네. 연구원 부원장 이런 분들도 받았다.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 있다. 이거 없잖아요. 네네. 뭘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최측근 또 두 사람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재판 절차를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럼 이 출석과 별개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답정 기소다. 검찰은 결국 기소하기 그렇죠. 위한 길을 봐요. 가는 거다. 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첨예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이 또 3차 조사를 해가지고 네네네. 결론을 내리겠지만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네. 국회로 체포동의를 보내서 네. 국회에서 부결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의 기소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부결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또 이제 여당은 방탄이다. 이거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방탄은 무슨 방탄이에요? 네.
입증을 해야죠.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한다. 검찰이 입증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포토라인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1차 성남FC 때 그때 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갔을 때는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성남FC에 대한 해명이 많았는데 이번엔 입장문이 간결한 대신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또 12시간 반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도 수사가 아닌 정치를 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야 네. 검찰이 구체적 입증은 하지 못하면서 자꾸 언론에 리크를 하고 보도는 되고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강하게. 그것도 강하게 얘기 못하면은 네. 정치인도 아니고 제1야당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도 아니죠.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야당의 지도자로서 강하게 나가는 게 지금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 좋습니까? 당연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입증해서 네. 구체적으로 검찰이 소환을 한다고 하면은 법리적 대응을 하고 사실 대응을 하겠죠.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링컨 패러디가 등장하더라고요.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나라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지금 강한 메시지를 준비했다. 남북관계도 네. 윤석열, 김정은도 강대강, 여야 관계도 강대강.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강대강. 이게 무슨 네.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난방비 폭등이나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예. 이건 완전히 실종된 것 같아요. 지금 2월 달에 전기료 뭐 가스료 또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버스 뭐 다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서민이 어떻게 살아요? 네. 여기에 대한 걱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됩니다. 네네. 이것을 국민이 바라고 있지 싸우는 것 바라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자, 이 조사 과정 얘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이렇게 좀 조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 이게 이제 추가 소환하려고 이 검찰이 시간 끌기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이고 검찰은 아니다. 성실히 조사했고 지연한 사실이 없다 반박했는데 이 진실 공방은 워낙 또 조사 전문가시니까 조사 당해본 전문가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어떻게 아니, 우리가 검찰은 검찰로서 네. 질문할 걸 했겠죠. 네네.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수사 기법상 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유도할 수 있지만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왜 그렇게 불필요한 얘기를 자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얘기한 문제는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쪽에 또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자, 이 대표 지난 검찰 출석에 이어서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를 냈습니다. 저번엔 6쪽인가 그랬고 이번엔 또 33쪽인가 많아요.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한다. 그리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제 보도들이 많습니다. 이 조사 도중에 또 진술서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좀 이례적인데 이 대목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했기 때문에 진술서를 냈고 그러한 내용을 질문하면 이 속에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속에 없다 할 거예요? 있는 것을? 읽어보셔라.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사 과정 내용보다 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내일 공식 출범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길. 이 당내 비명계 모임이 이제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민주주의 4.0도 있고 또 사의제, 친문계 모임도 최근에 결성됐고 좀 민주당 내 좀 계파가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 네. 4분 5일 돼가지고 내일 모레 끝날 것처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작년 7월, 9월 연이어서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네네. 상습적으로 거짓말하시고 그냥 계속 당무 개입하시는 거예요. 당무 개입을 했다. 하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걸 분열이라고는 보지 않잖아요. 뭐 전당대회 때가 있으면 그러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당 대표에 못지않게 제 2인자 자리인 원내대표가 네네.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됩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성공적으로 5월 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보면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네. 1월이 되면은 본격적인 원내대표 경선 운동이 시작됩니다. 네네. 이때 335 모이고 가까운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가지고 네네네. 그때 나쁜 게 볼 필요는 없다. 예. 정당이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건강한 정당이지 네네. 국민의힘처럼 대통령이 정리해버리는 총기 난사하는 그런 정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국민의힘은 이제 3월 이제 전당대회를 향해서 당권 경쟁이 벌어지는데 민주당에서 여러 모임들이 나오는 건 5월 원내대표. 네, 거기를 의식해서 네. 하겠죠. 네. 자, 지금 출마 의지를 내비치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지금 이제 또 다시 복당하셨으니까 당내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 후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여러 사람들이 저는 표도 없는데 네.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2월, 3월, 4월 서로 자웅을 겨뤄봐야죠. 그러나 마지막 이 4기 원내대표는 제 경험을 보면은 굉장히 당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가 하는 것도 중시 보지만은 현역 의원들로서는 아무래도 공천이 가장 그렇죠.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물갈이를 얼마 정도로 하고 원내대표가 의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보호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거예요. 네. 야, 쉽지 않은 그렇죠. 리더십이네요. 총선을 앞두고 또 공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최근 MBC 라디오에서요 질문을 받으셨더라고요. 영등포에 출마하시느냐? 지금 그곳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요 아니 답이. 제가 여의도 영등포구에서 한 40년 살았습니다. 네네. 목포에서 국회의원 하니까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목포에서 낙선하니까 영등포 저희 집으로 다시 이전한 게 2년 반이 넘었어요. 왜 이제 그게 새삼스럽게 보도돼 가지고 아무리 박지원이 관심이 많다고 그게 돼 가지고 영등포 갑으로 가느냐. 제가 살고 있기로는 을이거든요. 그리고 김영주 부장이 안 나온다 하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김영주 부의장이 국회의원을 출마 안 하는 것으로 또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영등포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등포에 출마하시느냐? 그럼 출마 안 합니다가 아니라 그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곳은 아니에요. 어디냐가 궁금하잖아요. 어디냐 하는 것은 아직 현역 정치권으로 제가 돌아가야 되느냐 안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뭐 건강하시고. 그렇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저 다음에 무르익었을 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자, 지난번에 모셨을 때 광주 강연을 막 다녀오셨을 때 이번엔 대구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등 공천에서 칼질당한 사람들이 보수신당을 창당할 거다. 자, 보수신당이 보수 일당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센 예견이셔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네. 진보의 심장이라고 하는 네. 광주를 한 3주 전에 다녀와서 그때 포탈 기사들이 거의 40-50건 떴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네. 대구를 민주당 강민구 시당위원장 초청해서 네.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의외로 그 유료 강연이었는데 네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뜨거웠고 1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예정에 없던 서문시장 김건희 여사가 다녀왔다는데 한번 네. 가보자. 네. 했더니 깜짝 놀래요. 거기 가면 민주당 환영 못 받는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도 못 가셨다고 그래서 예. 아니 어떻게 정치인이 환영만 받느냐. 어떻게 배척당하는가도 보자. 네네. 가서 갔더니 계란을 맞더라도 가셨어요. 남선택 네. 이 상가번영 회장이 그러는데 거기가 8,000개의 점포예요. 예. 노점까지. 네. 그리고 12,000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하루에 3만이 왔다 갔다. 네. 굉장히 환영을 해주면서 홍준표 시장하고 나하고 가까우니까 꼭 좀 주차장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 민원을 들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네. 홍준표 시장이 서울에 오시면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하고 셋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예. 내가 꼭 부탁을 하겠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보수 심장인 대구에서 그렇게 많은 득표를 해서 당선됐다고 하면은 서문시장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 도와주라 이 말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상인들도 정치인이십니다. 뭐 저한테 그냥 네. 뭐 사진 찍자 뭐 하자 뭐 굉장한 칭찬을 해서 오히려 이건 내가 대구로 출마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야,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요거 여쭤봐야 되겠어요.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또 다른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뉴스타 보도로 나왔는데 이걸 브리핑을 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거 고발 조치하겠다. 오늘 나온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실은 좀 이상해요. 아직 구체적 입증도 못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소환하고 뭐 구속해야 된다. 어쩐다 하고 국민의힘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그런데 법정 진술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가 장모님 문제에 대해서는 말만 하면은 고발한대요. 그리고 또 김의겸 의원 고발한다고 해서 도대체 왜 그래요? 깨끗하면 조사하면 되지. 네네. 깨끗하면 특검하면 되지. 그거 나는 이상해요. 저는 제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으니까 고발하지 마세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다. 네, 오늘은 언급 안 하셨습니다. 자, 요거 좀 이제 우리 영원한 실장님의 가장 전문 영역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요.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게 흡수 통일 이야기가 아닌가 했는데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남북관계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의 용어는 항상 검토되고 정제되고 완만해야 됩니다. 그건 늘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오셨죠? 아랍에미리트에 가셔서도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네.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네. 미국 가셔서도 바이든 날리면 시끄럽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김정은도 강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강하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그러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꼭 흡수통일 방식의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가 되니까 권영세 장관이 이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한 것은 잘했는데 제발 대통령의 모든 말씀 특히 외교 안보 말씀은 좀 검토되고 정제되고 파장을 충분히 생각하는
그러한 성숙한 발언을 해 주시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흡수 통일로는 결코 아니다. 이게 아니죠. 아니, 미국 보세요. 네. 미국이 북한에서 도발을 하면은 미 국무성이나 백악관 NSC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큐바 도발 규탄한다. 우리는 당신들 침범하지 않는다. 참수하지도 않는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장으로 나와라. 이게 외교의 정석이고 한미동맹의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건 오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요 앞 코너에서도 다뤘는데요. 가장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까 박원석 의원하고 이제 김준일 대표가 나가면서 아이고 전문가가 오시는데 괜히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자, 지금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은 살펴볼 여지가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하되 검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사실상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이거 국정원장 시절에 결정됐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가서 그 개혁 입법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때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때문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의 흑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백역사도 있어요. 좋은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권 침해, 무고한 생명을 고문해서 살인시키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넘기자 해서 법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완충을 위해서 3년간 국정원 경찰 합동수사를 하는데 제가 법안이 통과된 그 다음 날 경찰청장과 경찰 간부들을 국정원으로 초치해서 지금부터 대공수사는 합동수사를 하겠다. 경찰이 사수, 국정원이 조수의 입장에서 철저히 해라. 단 이 대공수사가 지금은 북한에서 간첩을 우리 한국 영토로는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안 돼요.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거점 확보가 안 된다고요. 돈이 어렵으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자생적인 그러한 인사들과 사이버를 통해서 암호를 통해서 접선해가지고 만난다고요. 그런데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국경이 봉쇄됐고 우리나라도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밑에서 자기들이 있는 거는 몰라도 구체적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박지원 국정원에서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공수사라는 게 1년, 2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7년, 1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북한 국경 봉쇄가 풀린 것도 아니고 또 여행 자유화가 완전히 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간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노총 같은 곳을 압수수색할 때는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지 어떤 정보기관이든지 원장이나 차장, 정무직 너댓 사람 외에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데 세상에 압수수색하면서 잠바에다 뒤에다 국가정보원 이게 써가지고 와서 야 이게 어떤 뭐 당나라 국정원이 생겼나 이게 왜 이러나 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됐든 이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정원의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합동수사를 한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개혁된 국정원이 어떤 경우에도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 민주당이 법안도 통과 안 시켜줄 것이지만은 국민적 저항도 있다. 그래서 이건 잘 생각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있는 간첩은 잡아야 되고 조작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영원한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빨리빨리 가보죠. 자, 문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경찰이 이 흑인 시민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7일에 테네시주 멤피스라는 지역에서 네네네. 경찰관 5명이 흑인 청년이 이제 난폭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청년이 크론병이라는 걸 앓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폭행 당한 뒤에 체포당해서 호흡곤란을 호소를 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흘 만에 심부전과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요. 네. 자, 이제 이 유족 측이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경찰들이 왜 몸에 차고 있는 보디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좀 공개해라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약 67분 분량의 보디캠이 공개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공개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그 내용에 분노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떠냐면 사실 이 청년이 그렇게 뭐 반항을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순순히 말을 듣는데 처음부터 욕설을 하고 그냥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추 스프레이 뿌리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어머니의 집이 근처여가지고 이 청년이 계속 엄마를 이제 외치는 과정에서 쓰러졌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폭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콜스의 어머니가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이제 아들을 봤을 때 아들 상태가 온몸에 멍이 들고 머리가 수박만큼 부었고 목은 아예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코는 S자로 휘었다. 살아남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을 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넘어서서 이제 분노를 하면서 멤피스 지역은 물론이고요. 뉴욕, LA, 워싱턴 DC 등 대도시에서 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건, 블랙 이즈 매터. 이 운동이 벌어졌던 게 제 기억에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2020년 5월이었어요. 네네. 예.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도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공권력이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영상이 공개되니까 경찰 측이 뭐라고 밝혔냐면 이 청년에게 난폭운전 혐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난폭운전 혐의로 청년을 조사를 한 건데. 그랬다면서요? 예. 근데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엄한 시민들 그냥 데려다 막 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여론이 악화되니까 경찰 당국이 지난 20일에 이 관련 경찰관 5명을 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기소를 결정하는 대배심에서 이 경관 모두를 2급 살인 및 가중폭행, 납치 혐의로 기소하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경찰관들이 소속된 특수 조직이 있었는데 이게 스콜피온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강력 범죄를 주로 다루는 그 조직입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거 해체해라. 왜냐하면 평소 이 조직이 경찰 마크가 달려있지 않은 차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이 굉장히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잉 진압을 많이 했던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직도 해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번 사건이 조금 특이하다면 보통 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제 폭행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경찰관 5명이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이 멤피스 지역이 유독 그 흑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될 정도로 흑인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요. 예.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 역시 또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 이제 그 정부 좀 극우화됐다. 네. 극우 연립 정부 얘기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충돌을 했는데 수십 명이 사망했어요. 네, 그 첫 시작이 언제였냐면 26일입니다. 네. 제가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정착촌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집에 갑자기 이제 소장 같은 걸 보내요. 나가라, 언제까지. 퇴거해라. 예. 근데 그걸 당연히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그렇죠. 주민 입장에서. 곳인데. 어딜 나가냐.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정착촌을 짓는 방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집을 잃은 사람들은 난민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이스라엘 군이 26일 날 그 난민촌에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그걸 막으려는 팔레스타인계 무장단체와 시민 10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친척 한 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1살 청년이 그 다음 날 유대교 회당 앞에 가서 총격을 가해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또 보복을 하겠죠. 이스라엘 경찰이 이 가족들을 포함해가지고 42명을 체포를 하고 이 집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이번에는 13살 소년이 이스라엘 행인에게 총을 쏴서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3일 사이에 이렇게 무력 중돌 총격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복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건데요. 근데 이렇게 서안지구라는 곳에서는 이달 초부터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민간인 최소 30명이 이스라엘 군경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가족이 얽혀 있고 또 집단이 얽혀 있고 서로 이제 두 민족 간의 보복, 피해 보복이 자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참 답답한 게 말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한 영토 안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갈등과 대립을 해오는 거. 뭐 가자 지구 사태. 이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서 맞아요. 지금 중장년이 된 지금까지 해마다 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두 나라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48년에 유엔이 이스라엘한테 건국을 허락해주면서 승인해주면서 허락해준 영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무단으로 점령해 가면서 그 영토를 넓힌 겁니다. 네, 확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인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밀려나고 핍박받고 난민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정착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한 테러라든지 총격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참 역사의 순환인데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유태민족 이스라엘인데 팔레스타인의 또 입장도 역지사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해보고요. 오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